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담당 최찬미 대리입니다. 현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입수자 수가 15만 명을 넘으며 현장의 건설기계 조종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건설기계 조종사분들이 현재 듣고 계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어떠한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입니다. 건설계 주요 사고 유형은 우선 넘어지는 게 많이 있죠. 넘어지는 거. 이 사진도 보시면은 이 굴삭기를 삽부분 앞에 지지를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넘어진 거예요. 옆부분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건설 현장이 꼭 안전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분도 앞부분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 기중기도 넘어지네요. 네, 기중기도 넘어졌고. 세 번째, 줄거리 작업이 이게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줄거리가 탁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늘쳐지는 거죠. 떨어지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좌측편에 줄거리가 끊어지니까 우측편은 이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서 우측편에 있는 기중기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이 되겠죠. 과적. 많이 실는 거. 이 지게차 같은 경우도 이제 원인 분석을 저번 동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너무 많이 실었어요. 과적을 했죠. 두 번째, 너무 많이 실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게차 시험을 볼 때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서 몇 센치 들도록 돼 있죠? 25cm에 30cm 들여야 되는데 이분이 벌써 한 80에서 1m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들릴 수밖에 없죠. 20cm 들리면 조금밖에 더 안 들릴 건데 이만큼 들었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그 규칙,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규칙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지키셨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 우리 고압선에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건설기계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건설기 세척을 잘 안 하죠.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아주 애지중지합니다. 돈 속된 말로 내비는 자동차. 근데 돈을 벌어주는 건설기계는 왜 청소를 안 하냐고요. 그 사이에 기름이 있지, 낙엽 떨어졌지, 고압선이 덜컥 붙었지. 그러니까 화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 발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 고압선에서 사고 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파손이라든가 좁은 곳에서 파손이라든가 꺾이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과인양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경사면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경사면은 당연한 겁니다. 경사면은 어떻게 돼요? 네,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경사면. 우리가 경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그 굴착기라든가 이런 거 무게중심에서 점검해봤지만은 경사면은 항상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깎아지른 뚝 범면이 있죠. 뚝 경사면이라고 하는데 범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위험하고 그 다음에 꺼지는 지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지금 세워놨다, 건설을 해놨다, 아니면 옹벽을 쳐놨다. 이 옹벽 치는 3m 이내, 요 3m 이내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흙은 이렇게 갖다 갖다 놨지만 다져지지 않아서 많이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중기 같은 걸 받침대를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져지지 않은 지면, 그게 물렁한 지면이 되겠죠. 다져지지 않거나 그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져놨는데 그 속에서 물이 있어가지고 쑥 꺼지는 거. 그래서 땅 속도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지면, 우리 건설 현장은 항상 울퉁불퉁하죠. 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한탁이 특히 진짜 울퉁불퉁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에는 고압선이 있죠. 요즘은 고압선 처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한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건설기계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우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게 돼 있잖아요.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이럴 때 차대 일련 번호가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한번 여기 알아보겠습니다. 차대 일련 번호라는 거는요. 우리 법에서는 등록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차대 일련 번호, 즉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 등록번호 색인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사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근데 공교롭게도 차대 일련 번호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말이죠. 여기를 망치질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은 여기 망치질 안 하더라도 요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될 때는 이런 때는요. 검사소에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검사관님 지금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대 일련 번호가 훼손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아마 검사소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정기검사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그 건설기를 확인해서 동일성이 인정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차대 일련 번호를 색인 명령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차대 일련 번호를 명령을 받고 새긴 다음에 정비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께서 임의로 그냥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괜찮겠지 하고 차대 일련 번호 망치로 때려가지고 차대 일련 번호 없어져 버렸다. 이랬을 때는요. 내 차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은 잘못하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한번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구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조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토인과 토아웃 상태에서 핸들을 놓고 주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했습니다. 1번 토인은 왼쪽으로 쏠리면서 주행을 한다. 2번 토아웃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주행을 한다. 3번 토인과 토아웃 똑바로 주행한다. 몇 번이 될까요? 예, 또 여러 가지 나오네요.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토인이 됐든 토아웃이 됐든 핸들을 놓고 주행을 하면 반드시 주행을 해요. 그럼 반드시 주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타이어가 편마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인일 때는 회전하면서 바깥쪽이 마모가 되고요. 토아웃이 될 때는 회전하면서 지면하고 스치니까 이 안쪽이 마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정비하며 다닐 거냐? 검사할 때 5mm 이내가 되면 전부 합격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2mm 이내 정도로 조정을 해서 다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편마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2mm 이내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부품이 좋아서 엔드볼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0에 가깝게 맞추더라도 단단해서 벌어지지도 않고 오므러지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인 그리스 주입 방법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장님들 참 그리스를 넣으실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넣으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분들이 그리스 넣으실 때는 대부분 다 삐져나올 때가 됩니다. 왜? 그래야 헌 그리스가 밖에 나와야 속이 후련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를 어떻게 넣으시는 게 좋을까? 우선 첫 번째, 그리스 주입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장치 작동 시간에 따라서 주입을 하는데 마모가 발생되기 전에 직전에 주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삑삑 소리 나기 직전에 주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모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건설 기계는 이 부분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또 요거는 작동을 별로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여기는 작동을 자주 하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 주입 양은 얼마가 좋으냐? 저는 그리스 건을 가지고 한 4분의 1 넣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넣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4분의 1 넣든 한 번을 넣든 그 사장님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 건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짜봤어요. 짜보니까 새끼손가락 3분의 2 굵기에 한 7, 8cm 나오더라고요. 이 7, 8cm를 A4 용지 종이에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발라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바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4분의 1 넣어가지고 한번 이제 회전을 하거나 움직여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삐져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한 번을 넣든 반 번을 넣든 넣으셔가지고 요게 손바닥에 부싱이고 요 손목이 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돌려보는 거죠. 돌려봤을 때 요 부싱이 얇게 발라져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굴삭기를 한번 볼까요? 굴삭기나 기준기. 이 턴테이블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턴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고무 패킹이 있어요. 고무 패킹이 무슨 역할을 하냐? 그리스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리스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고무 패킹이 어떻게 돼요? 삐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심하신 분은, 정말 재수가 없으신 분은 우리가 스윙 모터라고 하죠. 스윙 모터까지 그리스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스윙 모터에 그리스가 꽉 차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흔한 예는 아닙니다. 아주 특수한 예죠. 그래서 그리스는 절대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압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유압은 우리 건설기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압 장치가 고장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할까? 이런 때는요, 저 같으면 정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유압류가 되는 겁니다. 유압류가 돼가지고 유압 탱크가 돼서 유압 탱크 속에서 이제 파이프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릴리프 밸브 통과해, 유압 펌프 통과해, 그 다음에 컨트롤 밸브, 그 다음에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많이 하는데 액추에이터는 작동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유압 실린더하고 유압 모터를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럼 유압 실린더를 통과해서 이제 압력이 다시 컨트롤 밸브를 거쳐서 유압 탱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압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싹 다녀보면은 대충 어디가 문제가 있을 건가 사장님들께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도 하시고 정비하실 때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의 구조하고 명칭하는 건 볼까요? 구조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동기, 엔진,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건설기계. 두 번째, 브레이크 장치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아주 유사해요. 나머지는 뭐냐? 작업 장치만 더 장착을 한 거예요. 즉, 자동차나 트랙터에 작업 장치를 장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굴착기 같은 경우는 팔을 하나 장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붐이라고 하죠. 메인 붐이라고 많이 하시고 붐.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하죠. 팔, 팔암. 그 다음에 손은 이 바가지, 버킷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굴착기에는 이 팔을 하나 작업 장치를 설치하신 겁니다. 그럼 롤러는 뭐냐? 롤러는 앞에다가 쇠바퀴를 하나
장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다짐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의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을 하는 거죠. 엔진, 우리가 운전실을 뭐 조종실, 그다음에 이쪽에 타이어를 대신에 쇠바퀴 아니면은 천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도 그래 자동차하고 아주 용어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엔진 구조는 뭐 크게는 다들 아시는데 피스톤하고 크랭크축, 피스톤 로드 뭐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 뭐 대부분 다 사장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절약 방법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주행 속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료 소비량이 가장 적은 회전수로 주행을 하시는 겁니다. 주행 속도가 아니고 엔진 회전수로 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회전 속도가 어느 때냐? 연료 소비량이 가장 회전수가 어느 때냐? 저는요, 제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1260rpm에서 연료 소비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연료 엔진 성능 곡선도에 보시면 이 파란 선이 있죠. 파란 선에 1260rpm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때가 연료 소비량이 가장 적은 때입니다. 그러면은 1단으로 다닐 때, 2단으로 다닐 때 아니면 고속단으로 다닐 때 그래서 가장 적은 연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는 고속단으로 1260rpm으로 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료 소비량이 가장 적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승용차나 건설기계 엔진 성능 곡선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원심식 바이패스 오일 필터 이건 디젤 엔진에만 있습니다. 내부에 쌓인 찌꺼기 보셨나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정비 공장에 갔는데요. 엔진을 보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링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정비사가 엔진 이게 오일 통로가 막혀가지고 지금 보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엔진이 들러붙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이제 살펴보는데 1번 사진을 보시면은 뭐가 이게 찌꺼기가 잔뜩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로 한번 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찌꺼기더라고요, 이게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교육 자료 참 좋겠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제가 절반을 파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 나와 있죠, 찌꺼기가. 3번 사진을 보시면은 완전히 파내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이것이 오일 통로를 꽉 막은 거예요. 막으니까 윤활이 됩니까? 윤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엔진이 들러붙은 거죠. 그래서 보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치는 사장님들께서 오일 필터 외에 원심식 바이패스 오일 필터가 장착된 엔진이 있어요. 다 장착된 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엔진 바이패스 오일 필터가 장착됐다면은 오일 교환하실 때 이 필터도 뭡니까? 청소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주기적으로 내부에 쌓인 누적된 찌꺼기를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만이 엔진을 들러붙게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냉각 장치가 한번 이거는 다 아시죠? 이미 아시는데 엔진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람도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말 못하는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적정 수준이 85도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간다. 그럼 엔진이 과열이 돼가지고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열이 받으니까 오일 타버리죠. 오일 타버리고 열이 또 많이 올라가니까 이 자체가 열이 나오니까 벌새도 벌겋게 되면은 용접이 되잖아요. 벌겋게 되니까 딱 들러붙는 거예요. 이걸 소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들러붙는 겁니다. 소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냉각 장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각 장치를 우리 사장님들이 체크하시는 거는 점검하시는 거는 우선 냉각 물펌프 벨트 이거를 이렇게 까디집어 본다고 하시죠. 그 겉에 벨트도 보셔야 되지만은 안에를 까디집어 가지고 벨트가 균열이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겉모양만 보고 괜찮겠지? 괜찮긴 뭘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팬을 이 앞뒤로 살짝 흔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흔들림이 있다는 자체는 물펌프 베어링이 약간 망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있으면은 빨리 정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벨트는 말이죠. 이렇게 V형 벨트가 있고 올록볼록형 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비사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V형 벨트하고 올록볼록한 벨트가 있는데 수명이 어느 게 더 깁니까? 하니까 올록볼록한 벨트가 좀 수명이 길다 하더라고요. 사장님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건설기계 작업 안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고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사면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굴삭기 무게중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버킷을 싹 오므려 가지고 주행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이런 때는 무게중심이 중심에서 약간 뒷부분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붐을 이제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붐을 이렇게 쑥 들으니까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뒤로 약간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경사면을 이제 살짝 올라가 봅니다. 경사가 약간 덜 급한데. 그렇게 경사면 올라가니까 중심이 또 어떻게 돼요? 약간 더 뒤로 갈 수밖에 없죠. 뒤로. 이런 상태에서 또 경사를 약간 더 심한 데 올라간다. 그럼 경사면이 더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중심이 뒤쪽으로 몰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주 경사가 심한 데 올라간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뒤로 이제 굴르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기에도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무게중심 변화를 우리가 꼭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것이 임계하중 또는 전도하중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얘기가. 그럼 그게 뭐지? 우리가 한문이라 잘 몰라요. 우리 순수한 말로 풀어보면 넘어지는 하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계하중, 전도하중, 넘어지는 하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굴착기를 한번 볼까요? 굴착기가 지금 버킷에 사각형 암을 이렇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이런 실고 이런 실은 상태에서는 우리 가정을 하면은 앞에 트랙 부분이 75%의 하중이 걸리고 뒤에 25%가 걸렸다. 그럼 버킷을 이제 약간 앞쪽으로 뻗어보는 거죠. 붐을 뻗어보면 어떻게 돼요? 뻗으니까 앞쪽에는 85%, 뒤쪽에는 이제 15% 정도 걸리겠죠. 이런 상태에서 버킷을 완전히 더 뻗었다. 이렇게 하면은 앞쪽이 100%, 뒤쪽이 0%가 되겠죠. 이 상태가 넘어지는 하중에 이제 임계하중에 와 있는 거예요. 전도하중. 이 중심에 딱 걸려 있죠. 이런 상태에서 앞에 조금만 하중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겁니다.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굴착기 작업하시는 사장님들 다 아시지만 그거를 망각하고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함을 싣고 비탈면 오르내리기 방법 다 아시죠? 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우더가 됐든 지게차가 됐든 경사면을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앞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던 그 방향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갔다가 그냥 뒤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전한 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지만 귀찮다고 내려올 때 뒤로 안 내려오고 거꾸로 내려오시는 부분이 많이 있죠. 물론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되겠지만 원칙은 그렇다. 이렇게 응용 방법은 사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로더를 보면은 처음에 로더 자체의 무게만 있을 때 파란 부분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버킷에다가 화물을 적재를 했다 이러면은 무게 중심에 변화가 오죠. 이거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렇게 약간 무게 전체의 중심은 약간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사면을 오르내리게 할 때 조심을 하셔서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건설기계 관련 법입니다. 네,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지 처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면허 효력 정지 45일이 되는데요. 사망 1명마다 45일이 되고요. 3명 이상이면 뭐라고 했죠? 예, 취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효력 정지 15일, 중상 1명마다 15일이 되고요. 효력 정지는 5일이 있는데요. 경상이라고 했죠. 경상 1명마다 5일. 면허 효력 정지 1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재산 피해 금액이 50만 원마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효력 정지 180일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 공급 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오래된 얘기지만은 대구에 가스 공급 시설을 파손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면허 효력 정지 60일, 술에 취한 상태. 이거 술에 취한 상태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에서 0.08%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취 상태는 뭐냐?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되면은 만취라고 되겠습니다. 이거 만취 상태는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고속도로에서 몇 차로가 좀 더 안전할까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1차로, 2차로, 3차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1차로, 2차로, 3차로. 예, 다양하구만요. 네, 1차로, 2차로, 3차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유를 제가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제 나름대로 제 소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몇 차로가 가장 안전할까? 저는 3차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3차로는 첫 번째, 속도가 좀 다른 차로보다 좀 느립니다. 두 번째는 가차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고가 나더라도 피할 공간이 좀 가차로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냐, 고속도로 다닐 때 화물차 한 100m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화물차가 좀 느리다. 그러면은 기회를 봐서 추월을 하고 가죠. 그러면은 그 가차로가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상당히 좀 확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로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차로로 갔을 때 이 가차로로 가면은 1차로로 가면은 구분길이 있어서 잘 안 보이겠죠? 중앙분리대 때문에. 그런데 가차로에서 운행을 하면은 이 구분 도로라고 하더라도 가해 여분이 있어서 시야 확보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두 번째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2차로로 가면은 사고가 났더라도 1차로로 피하고
3차로를 피하고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3차로로 운행을 하다가 3차로에 사고 났다 이러면은 가차로에는 차가 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살살 피해서 3차로로 살짝 빠져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속도 유지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천천히 3차로로 가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고속도로가 빨리 가는 도로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돌아가신 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안전교육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치면 안 된다. 돌아가시면 안 된다예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 운행에 대해서도 큰 연관은 없지만 한번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변경됐는데요. 이 건설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전교차로 사고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 간에 충돌했을 때 그러면은 진입하는 차량이 과실이 80%, 회전하는 차량이 과실이 20%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 날 것 같으면 멈추시라 이 말이에요. 너는 과실 비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야 받으려면 받아봐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우선 멈추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 과거에 추월을 해서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앞에 가서 팍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따라 오는 차가. 그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20%, 80% 했는데 추월해서 끼어드는 사고는 무조건 100%로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낙하물 사고가 있어요. 과거에는 40%, 60% 했었는데 이번에는 0%, 100%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느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B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의 뒤편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A 차량이 부딪힌 사고. 이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안전거리도 확보해야 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도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고 났을 때. 이건 아마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 사고. 이건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거는 100%로 자동차의 과실을 매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 시 발생한 사고. 내가 지금 좌회전을 해야 돼.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로에 들어갔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다시 직진차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충돌이 생겨서 사고가 나면 이거 과실이 100%가 되겠습니다. 이런 때는 말이죠. 좀 여유를 가지고 야 내가 직진인데 좌회전 차로에 들어왔네? 이랬을 때는 그냥 좌회전 하세요. 하셔가지고 저쪽에서 한 5분 동안 정도 여유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오시면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내가 지금 좌회전해야 되는데 직진으로 들어왔네. 그래서 내가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과거엔 규정이 없었는데 완전 100%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도 역시 좌회전 하지 말고 직진해서 그냥 저쪽 유턴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시간은 좀 지체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교차로 우회전 차량하고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차량이 있죠. 이런 때도 이제 규정이 없었는데 80%, 20%로 해놨습니다. 이런 때도 역시 나는 20%밖에 과실이 안 되는데 야 받으려면 받아봐라 이러지 말고
이런 때도 역시 저 양반이 좀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멈춰주세요. 이런 것이 배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식이법 한번 알아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번째,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최소한 3년 동안 큰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거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최소 500만 원은 떡을 사잡숴야 되는 거예요. 떡은 500만 원이 아닙니다. 거기다 합의를 해야지 뭐 하면은 그 금액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사고 내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한번 더 알아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금지해달라. 왜?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차 주정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보행자하고 운전자가 서로를 못 봅니다. 이럴 때는 주정차를 해서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 운전하라. 몇 킬로요? 30km가 되겠죠. 30km. 네, 30km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더라도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30km로 주행을 하면은 아마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살짝 올려놓으면 덜컥 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0km로 다니셔서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앞만 보며 나올 수 있으니 일시 정지 후에 출발하셔라. 이거는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철길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민식이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11개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사를 지정하며 실제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 높은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교육에 대한 내용은 ceo.edu.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수 기한 내에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최찬미 대리였습니다.